안녕하세요.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백성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과학을 좀 좋아하세요? 네. 정말요? 아이,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어머니들이 가지시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의 인생이 성공적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항상 이제 굉장히 훌륭하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한 과학자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과학자들이 항상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과학자도 인생의 측면에서는 그리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과학자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옛날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자녀한테 좋게 될까 해가지고 이제 소원을 빌었는데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소원 중에 하나로 내 자녀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빌었다 그래요. 근데 그 소원이 들어져서 이 자녀가 어른이 됐을 때 이 자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녀를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과연 그래서 그 자녀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을 줄 줄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불행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저희들 잘 알죠? 그런데 그렇게 할 줄을 모르는 경우에는 인생을 성공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 그러면서 상대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는 것이 훌륭한 과학자여도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의외로 그러한 어떤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인간의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들 중에도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뉴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뉴턴은 결혼도 못했거든요. 물론 자녀도 없었겠죠. 뉴턴은 보통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자기 생전에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인정받은 적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사후에 그 업적을 인정받곤 했는데 뉴턴은 그 업적을 살아있을 때 충분히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발견이 워낙 그 당대에 유명했기 때문에 뉴턴이 죽었을 때는 국장이라 그래서 영국에서 아주 정말 국왕에 못지않는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렀다 그래요. 사진을 보면 엄청난 인파들이 몰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뉴턴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턴은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뭘 좀 열심히 해볼까 이런 고민도 못했겠죠 물론. 근데 그건 행복한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훨씬 행복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고민하는 이 시간이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두 눈을 반짝이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뭘 또 하나 좀 배워가지고 갈까 한번 우리 같이 노력을 해보죠. 예.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과학자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반드시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갈릴레이가 뭘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같이 떨어지는 것이요. 예, 갈릴레이가 그걸 발견했죠? 그런데 갈릴레이가 피사사탑에서 발견했나요? 아니요. 피사사탑에서 발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공기 중에 있는 한은 그랬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갈릴레이는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알아냈을까요? 네.
무거운 물건은 공기 중에서는 빨리 떨어지고요. 진공 중에서는 무거운 거나 가벼운 것이 동시에 떨어진다고 봐요. 예. 그 공기 중에서 왜 무거운 게 빨리 떨어졌죠? 가벼운 거는 왜 떨어지려고 하는데 못 떨어지고 나풀나풀했죠? 공기의 저항 때문에 네.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기가 부딪혀서 그거를 갈릴레이가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난 시간 수업을 잘 들었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다 잘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으로 들어가 보죠. 자, 갈릴레이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공기가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뉴턴 이전에 갈릴레이까지는 그것이 그렇게 고민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항상.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상했던 게 뭐냐면 뉴턴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뉴턴이 뭘 보고 이 중력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발견했다 그러죠? 저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뉴턴이 그 나이가 되도록 사과 떨어지는 거 못 봤다가 그때 처음 봤을까요? 딱 보는 순간 사과가 떨어지니까 세상에나 사과가 떨어지다니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전에도 항상 뭐가 떨어졌겠죠. 밥 먹다가 수저도 떨어지고 컵도 떨어지고 뭐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했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아니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과 떨어지는 걸 보면 중력이 생각나세요? 안 나죠. 떨어지는 거 너무 당연하죠. 떨어뜨리지 마, 조심해. 너 왜 떨어뜨렸어? 엄마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항상 그러기는 하지만 떨어지는 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럴까를 궁금해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과학자들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이거는 궁금해했어요. 뭘 궁금해했느냐 하면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물체가 위로 운동할 때와 이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운동할 때 그리고 떨어질 때 이 세 종류의 힘이 이 운동 방향이 달라지면 이렇게 다르면 물체의 운동하는 속도가 달라져요. 속도의 변화가 달라지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세요? 위로 던지면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던지면 어떻게 되죠? 아니, 떨어지기 전에. 위로 올라갈 때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이 속도가 줄어들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밑으로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죠?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이 밑이 한두 끝도 없는 절벽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딪히는 순간 속도가 너무 커가지고 산산이 부서지죠. 그런데 예를 들면 조 높이에서 떨어지면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그냥 살짝 떨어져도 내가 부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도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속도가 증가해요. 이렇게 물체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 왜 이 속도가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했어요. 이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에요. 이제 이 옆으로 이 둘을 이제 지워버리고 이게 벽이 있어서 이 옆으로 이렇게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르다가 이렇게 탁 굴리다가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멈추지요. 그쵸? 그게 꼭 이거와 비슷하죠? 위로 가는 거랑 비슷하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갈릴레이가 아주 또 중요한 것을 하나, 지난 시간에 배운 갈릴레이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만약에 테니스 공이면 어떻게 될까요? 테니스 공을 내가 굴릴 때랑 맨질맨질한 당구공이나 예를 들면 탁구공을 굴릴 때 줄어드는 속도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테니스 공처럼 거칠거칠한 것들은 쉽게 쓰겠죠. 그런데 아주 맨질맨질하면 더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 재질이 영향을 미치죠. 그거를 역시 저항, 즉 마찰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마찰력이 없다면 이 사람이 또 그걸 생각한 거예요. 마찰력이 없다면 한없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쪽으로는 속도의 변화가 없을 거다. 속도의 변화가 없을 거다. 속도의 변화는 이 재질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름칠을 하고 매끌매끌하면 한없이 굴러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의 속도의 변화가 있어요. 이것은 속도가 줄어들고, 이것은 속도가 마찰이 없는 한 한없이 굴러갈 거고, 이쪽은 속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그전에는 갈릴레이까지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이유를 잘 설명을 못하니까 여기에 있던 힘이, 얘가 가지고 있던 힘이 올라가면서 점점 힘이 다 쓰여져서 소모가 돼서 그래서 속도가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이 그럴듯한데 그럼 떨어질 땐 왜 증가하는지 설명 못하죠? 그러니까 또 내려갈 적에는 뭔가 거기에 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는 코라투스라고 붙였어요. 코라투스가 더 들어가가지고 그것만큼 힘이 가해져서 더 빨라지는 거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거나 말거나 막 그런 식으로 설명을 붙이고 학교에서 또 그 당시 자녀들은 또 열심히 그걸 배웠어요. 아, 올라가는 거는 힘이 소모돼서 그런데 그 힘은 임페투스다. 뭐 지금 모르셔도 돼요. 16세기, 15세기 공부할 땐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 임페투스 때문에 그렇게 된다. 네? 뭐 코라투스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면서 열심히 외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운동 방향이 달라지면 왜 그런지 깨끗하게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뉴턴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 뉴턴도 역시 이 속도의 변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속도의 변화에 관심이 있었는데 뉴턴은 그전 사람들까지 이름 붙였던 그 힘이라는 정의를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힘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힘. 예? 힘이라고 불렀어요. 힘은 언제? 물체가 운동할 때 어떤 그것이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옛날서부터 해왔지만 뉴턴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뉴턴은 이 속력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게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점점 속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소위 이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속도의 변화가 있는 걸 가속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속도의 변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는 개념으로 처음 만든 사람이 뉴턴이에요. 뉴턴. 그러니까 그전 사람들까지는 속도만 관심이 있었는데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가속도의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가속도의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뉴턴이 그 미분하고 적분을 창안해냈다 그래요. 그 수학의 공식을 창안해낸 게 그 속도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그 변화율을 봐야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어떤 그 규칙성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그 당시서부터 쓰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가속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제 뉴턴이 설명을 했는데 그 사고를 사실은 학교에서도 배워요. 그래서 다 같이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뉴턴이 발견한 그 가속도에 대한 그 공부를 어떤 실험을 통해서 하는지 같이 보시죠. 자, 이제는 그 속력이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사된 면을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는 시간 기록계를 장치를 해놨어요. 시간 기록계의 종이 테이프를 그 역학술의 뒤에다가 시간 기록계의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부착을 하고요. 한번 네. 지금 이 종이 테이프 타점이 찍혀 있는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는 시작 부분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갔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시간 기록계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점, 즉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을 찍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한다. 이것은 빨라진다. 뭐가 속력이 빨라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실험 잘 보셨죠? 네. 예, 그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수레의 타점계를 이제 시간을 측정하면서 거리를 측정해서 그래서 이제 속도 혹은 속력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힘이라는 뉴턴의 생각을 배우게 돼요. 근데 뉴턴은 그 생각을 했을 때 수레하고 타점계를 가지고 알아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뉴턴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좀 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뉴턴의 생각을 좀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조금만 더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뉴턴은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갈 적에 속력이 줄어든다는 걸 알았죠? 네. 예,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뉴턴은 어떻게 힘을 정의했느냐 하면 물체가 움직일 적에 작용하는 힘이란 만약에 어떤 그것이 속력이 줄어드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속력하고 속도의 구분이거든요. 속력은 단지 시간당 간 거리의 거리만을 나타내는데 속도는 거기에 시간당 간 거리인데 그 속도는 거기에 방향까지도 똑같은 이 속력에 동쪽 방향이냐 서쪽 방향이냐의 방향도 포함하면 속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속력은 같아도 속도가 다를 수 있죠.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면 속력은 같아요. 두 물체가 가는 속력은. 근데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아마 이 둘을 구분하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방향을 고려한다면 뉴턴은 이쪽으로 가던 그 물체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되다가 이제 떨어지는데 그때까지를 봤을 때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움직이는 그 방향에 물체가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은 물체가 움직이는 이 방향하고 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 힘이라는 것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속도가 줄어들면 방향으로 속도가 줄어들면 힘은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힘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쪽으로 떨어질 적에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네? 그러면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면 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점점 증가하니까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죠? 역시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쵸? 그래서 속도의 변화를 가지고 결국 뉴턴은 이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이나 이쪽으로 움직이나 결국 속도의 변화를 본다면 그 속도의 변화는 항상 그 힘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걸 얘기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뉴턴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힘이라는 것은 물체 운동 방향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윗방향으로 움직이면 힘이 위로 작용하고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면 힘이 아래로 작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뉴턴은 운동 방향뿐만 아니라 그것의 그 변화까지 생각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관계를 지어서 항상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힘의 정의를 바꾼 사람이에요. 힘. 그런데 아랫방향으로 지금 제가 말이에요. 사과를 위로 던지든 아래로 던지든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지금 뉴턴이 얘기했죠? 왜 그래요? 위로 던지면 속도가 줄어드니까 아래로 던지면 속도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항상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뉴턴이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뉴턴이 그렇게 힘을 얘기하고 나서 아랫방향에 뭐가 있는가 봤어요. 아랫방향에 뭐가 있죠? 지구가 있죠. 땅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뉴턴은 얘가 떨어지는 이유는 땅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사과를 잡아당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뉴턴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떨어질까? 왜 떨어질까? 그것은 얘의 질량과 지구의 질량 사이에 끌리는 힘, 즉 만류인력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누구도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턴의 그 유명한 식, 우리가 뉴턴의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 뉴턴이 유명한 식을 한 게 F는 ma라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뭐냐면 이건 질량을 얘기하고 이것이 가속도를 얘기해요. 제가 가속도라는 것이 속도의 변화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 것으로 힘을 정의하고 또 질량이 있어야 그 힘이 작용한다 라고 얘기한 것. 그것이 뉴턴이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속도계를 가지고 이 타점을 찍어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속도의 변화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이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잘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긴다는 생각이에요. 그쵸? 자,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겨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류인력 혹은 중력이라고 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나를 잡아당긴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적에 내가 여기 있는 건 상당히 불편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쵸? 왠지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구는 둥글고 이쪽에도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땅에 머리 받고는 못 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영 피가 거꾸로 흐를 것 같고 영 이 사람들은 불편하게 살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여기는 좀 안정적으로 살 것 같고요. 이러한 개념, 이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은 내 개념은 바로 위와 아래라는 그 방향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력이 있어야 위아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주로 벗어나면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위인지 아래인지 몰라요. 이해하세요? 둥둥 떠 있을 때 내가 지금 위로 서 있는지 아래로 거꾸로 서 있는지 몰라요. 내가 위와 아래의 개념은 언제 형성되느냐? 이 중력이 있어야 형성되는 거예요. 중력이 있어야 중력 방향 아래쪽은 이게 중력 방향 아래쪽이고 그 반대 방향이 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가 중력 방향이니까 지구가 이 사람을 끌어당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아래고 이쪽이 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위아래가 뒤집어진 건 아니에요.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을 좀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힘은 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물이 미치는 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우리가 부력이라고 배웠어요.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공기 중에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공기의 저항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걸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불러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배가 물 위에 뜰 때 이 뜨는 것을 물이 밀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부력이라고 배웠어요. 그쵸? 물이 밀쳐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물체가 떨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공기의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마찰력이라고 불렀어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 물체가 지금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모든 물체는 질량이 있으면 중력 방향으로 지금 잡아당긴다고 말씀드렸죠? 사과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과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왜 안 떨어지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책상이 사과를 밀치는 힘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조금 전에 물이 밀치는 힘 그리고 공기가 밀치는 그 저항 그것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과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겠죠? 이 사과가 무게가 있으면 만류인력에 의해서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안 떨어지는 것은 책상이 얘를 밀치기 때문이겠죠? 책상과 책상은 고체니까
그 책상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죠. 그쵸? 제가 첫 시간에 아마 그림을 그려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는 이 결합력을 끊지 않고서는 사과는 못 내려가요. 책상이 부서져야 내려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부서지기 전까지는 사과를 못 내려가게 밀칩니다. 예? 그것은 바로 그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어떠한 자연현상은 다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의 그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이 연결들이 될 거예요. 그쵸? 물에서 밀치는 힘, 공기 중에서 밀치는 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고체에서 밀치는 힘.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이러한 모든 힘들은 마찰력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중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질량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정전기적인 현상 때문에 잡아당기는 그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힘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그 자연세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힘, 즉 그 정전기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뉴턴을 소개하면서 뉴턴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다들 위대한 줄 알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과학자가 유전학을 탄생시킨 멘델도요, 수도사였으니까 아마 혼자 살았을 것 같아요. 돌턴이란 그 원자를 다시 한번 발견해낸 중요한 사람도 역시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를 기를 때 훌륭한 과학자로 기르겠다는 욕심을 가지실 적에 반드시 그거보다 먼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자녀를 기르는 것, 그것을 더 우선으로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인간을 볼 적에 우리가 보는 인간하고 달리 고등동물로 보기도 해요. 관심을 가질 때 보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인간관계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의 심리 같은 거는 과학자들은 항상 자연세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인간의 관심이 그냥 고등동물 정도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미가 없게 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의 좀 특징이 좀 그런 정서라든지 감정적인 면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공계통에 진학하는 자녀들을 가지시면 항상 감정적으로도 이 아이가 풍부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